간밤 뉴욕 증시 기술주에서 우량주로 매수세가 이동했습니다. 우리 증시와 미국 증시 모두 순환매 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오늘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으로 인해서 오전 10시에 개장한 만큼 장 마감도 1시간 늦춰졌는데요. 마감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방송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지금 장이 열리고 있는 게 약간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어려우세요? 살짝 제가 긴장되는 것 같은데요. 아, 이거 하셔야 돼서 그러세요. 이제 마감 방송을 하셔야 돼서 그러신데. 오늘 저한테 미션이 있어서 네. 지금 제가 수능을 치르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다시 상승세로 돌았네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기술주들이 하락을 생각보다 많이 했는데 나머지 주식들, 특히 이제 바이오 관련 주식들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또 바이오 관련 주식들이 많이 상승하네요. 네, 정말 지금 바이오주들이 계속해서 좀 오름세 이어나가고 있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출연자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 박승진 하나증권 해외 주식 분석실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또 하나 긴장되는 게 저희가 여태까지 여기에 4명이 앉아본 적이 없잖아요. 오늘 근데 또 새로운 마음이 드는 게 뭔가 더 2배로 인사이트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오늘 저만 지금 설레나요? 자, 일단 저희 셧다운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도 설명을 하면서 셧다운이 종료가 됐는데 말 많았었잖아요. 단기 유동성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증시에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 없었다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두 분이 셧다운과 증시의 연관관계 어떻게 보셨는지 센터장님께 먼저 좀 저는 여쭐게요. 우선은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증시에 대한 전문 지식은 박시영 비교수와 많이 떨어지지만 상관관계를 도대체 연결하기가 되게 어려운 국면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각자가 좀 따로 논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셧다운은 크게 볼 때는 소비를 위축시키게 되는 부분이 분명하게 존재하고요. 왜냐하면 정부의 구조나 지원금을 받는 분들은 100% 소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소비의 우선은 유동성 부분에서 분명히 축소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계속 나오는 깜깜이 데이터, 즉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특히 CPI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기업들도 사실은 불안에 떨게 되는 거고 또 정책 당국자도 좀 불안하게 떨게 되는 거고요. 또 셧다운이 풀리게 되면은 또 막혔던 유동성이 또 풀리기도 하지만 미국 재무부 같은 경우에는 또 채권을 발행 안 하다가 또 갑자기 또 발행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상반된 어떤 흐름들이 형성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셧다운이 가져왔던 정책적 불안정성이 가장 컸던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소되는 과정 속에서는 저는 짧게 단기간의 충격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양쪽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장님. 네, 사실 이게 해석에 따라 여러 가지 이제 관점들이 존재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초기에는 아시는 것처럼 이게 학습 효과가 굉장히 많았고 기존의 사례들이 많았던 이벤트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요인이다라는 해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산업별로 보면은 실제로 저희가 증시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방산이라던가 항공이라던가 이게 직접적으로 정부 지출이 중단되면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일부 업종들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아까 저희가 말씀도 해주셨지만은 이 채권 발행과 관련된 재무부의 지출이 또 같이 막히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TJ 잔고를 좀 최근에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재무부의 예금이라고 할 수 있는 현금 잔고라고 할 수 있는 TJ 잔고가 1조 달러까지 높아지는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연준은 통화 완화적인 스탠스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정부 셧다운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듯한 이런 움직임들이 좀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사실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좀 이벤트의 영향력이 좀 제한되어 있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최장기간 기록을 경신하는 과정들, 43일까지 끌고 가는 과정에서는 유동성에 대한 부족 부분들이 밸류에이션을 조금 더 부담감들을 더 자극하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유동성에 굉장히 또 예민할 수 있었던 기술주들의 변동성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런 좀 유동성이 정부 지출이 막히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좀 줄어들면서 나온 현상들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무슨 셧다운 피해가 1조 5천억 달러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 최근 2주간 셧다운한 기간 중에 계속 뭐 레포를 가지고 돈을 빌리는 금융기관들이 네. 너무 많아졌다. 실제로 금융시장 자체의 유동성이 줄어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TJ 잔고 쌓여 있으니까 나중에 풀리면 된다. 뭐 이렇게 두 부류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나서 보면은 그렇게 큰 변동은 없었던 거 아닌가요? 진짜로 트럼프가 얘기한 1조 5천억 달러가 진짜로 피해를 당한 건가요? 그 1조 5천억 달러는 사실 이게 트럼프 특유의 화법인 것 같습니다. 뭐 네. 상대방을 좀 압박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과장된 금액들을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저쪽으로 돌리면서 이 협상을 좀 끌어내는 이런 패턴들이 좀 이번에 나왔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영래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TJ 잔고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섞이다 보니까 이 밸류에이션 부담감에 대한 이 경계감들이 워낙에 또 시장심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지표들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이 수급이 굉장히 좀 얇게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시장 관점에서 좀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사실 저희가 이번 실적 시즌 보면은 빅테크 기업들이 뭐 사실 일부 기업 제외하면은 사실 서프라이즈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전분기보다도 더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그렇게 되면 좀 더 견고한 모습들을 보여줬어야 됐는데 이런 유동성 환경이라던가 지표에 조금 이제 막혀 있는 그림들 이런 것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가리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 그래서 시장이 갈 거 못 가고 이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그림들이 같이 나왔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이 셧다운 관련해서 조금만 더 박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뭐 백악관에서도 얘기했던 게 10월 데이터들은 아마 확인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금리 결정은 11월 데이터만 봐야 되는 상황들이 됐잖아요. 네. 이런 게 향후에 굉장히 경제를 좀 왜곡하게 되진 않을까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이제 백악관 대변인의 얘기는 일단은 10월 데이터들이 뭐 사실 9월 CPI는 추후에 한 2주 있다가 집계가 돼가지고 저희가 확인하긴 했지만 이게 지금 과정에서는 모든 지표들을 확인하기 좀 어려울 수 있다. 뭐 내지는 이 2달 지표를 한 번에 확인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해서 보면은 이게 12월 10일 날 FOMC 결과를 저희가 확인하게 될 텐데. 이게 순리대로 가는 과정들에서는 사실 그 전주 금요일 12월 5일 날에 어떻게 보면 고용지표가 좀 발표되는 일정들이 있었고 지금 뭐 사실 지금에는 CPI부터 쭉 이제 저희가 이제 10월 지표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었어야 됐는데 사실 이 지표들을 정상적으로 확인은 못할 것 같습니다. 대신 지금 저희가 좀 보고 있었던 지표들, 그러니까 연준에서 발표하는 지역연은에서 발표하는 데이터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ADP 쪽에서도 이 민간 고용 데이터를 주간 단위로도 일단은 좀 주기를 짧게 해가지고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과 민간 지표들을 전체적으로 좀 종합해가지고 나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그림은 그려가겠지만은 조금 연준 입장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정책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면은 좀 분명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님 매번 이제 AI 쪽 시간 없어가지고 막 하시다가 가셨는데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AI 같은 경우가 계속 이제 버블론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돈을 한번 빌리면서 메타랑 오라클이 돈 빌리면서 분위기가 막 이상해지는 이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순환 출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이제 전력까지도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AI는 지금 버블 맞을까요? 맨날 뭐 버블 얘기만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고 접근을 해야 될까요? 저는 더 좋은 질문은 뭐냐면 버블이라고 하더라도 버블은 어떤 조건에서 터지는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각각의 기업의 입장에서 버블이다 아니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죠. 특히 미국의 월가 같은 경우는 버블이다라고 명확하게 제시를 하는 거고 그것의 근거로는 말씀하셨던 순환 출자죠. 순환 거래, 서큘러 이 딜스를 분명하게 근거로 대고 있는 거고 즉 엔비디아가 칩을 팔아서 번 돈을 가지고 오픈 AI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해주고 이 1,000억 달러는 딴 데 전혀 못 쓰고 엔비디아의 칩을 사야만 하는 AMD하고도 마찬가지고요. 뭐 코이브도 사실은 또 엔비디아가 투자해서 엔비디아 칩을 사게 하는 것이지 다른 데 투자하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다 순환 거래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버블 주장하는 건 저는 뭐 전혀 틀린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버블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역사적으로 역사학자들이 발표한 거에 따르면 1800년부터 2020년까지 70번이 넘는 버블이 있었고요. 버블은 3번밖에 안 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터지는 버블도 꽤나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버블이 어떻게 터질 수 있는가에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도 분석을 하고 있지만 도대체 AI 투자 여러분 아신 것처럼 4개 기업 메타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알파벳이죠. 그다음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 내가 올해 3,000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근데 반 정도는 캐시플로우로 했지만 반은
크게 봤을 때 회사채로 한 거거든요. 근데 회사채가 뭐냐면 엔비디아 칩을 담보로 하는 회사채입니다. 그중에 반은 프라이빗 이쿼티에서 들어온 사모펀드에서 들어온 거고 문제는 사모펀드에서 들어오다 보니 사모펀드에는 기관도 들어오지만 개인도 들어오기 때문에 연쇄 작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이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프리캐시 플로우가 잉여 현금이 바닥이 나다 보니 회사채를 더 많이 발행하는 대표적으로 메타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오라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증폭되는 것은 저는 투자자들로서 이것이 기관 투자자건 개인 투자자건 매우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여러 가지 결이 있는 거죠. 이러한 회사채가 증가하는 부분들, 예를 들면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회사채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캐시플로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심지어는 RPO라고 해서 아직 팔란티의 인력 공급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해결하지 못한 계약. 이것이 25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금 올해 3분기 때 11.5억 달러를 했고 4분기 때 13억 달러가 예상되는데 25억 달러를 했다는 것은 얘 영업 활동 안 해도 두 분기를 먹고 살 돈이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근데 팔란티의 인력만 다 됐으면 그 25억도 다 땡겼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주 탄탄한 그 매출 성장과 또 뭐 룰오포티도 대단히 100이 넘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주가가 떨어졌다는 것은 펀다멘탈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형성되고 있는 AI 버블론에 대한 기관 투자나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투영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이 불안감하고 또 터지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결국은 터지냐 터지지 않냐라는 것은 우리가 닷컴 버블이 터졌던 이유는 결국은 최종 기업이 즉 B2C 기업, 소비자를 장악하고 있는 기업에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오픈 AI가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저는 메타는 건강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AI 기반에서 광고 매출이 올라가고 있고 광고 단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또는 제미나이가 AI 모듈을 얘기를 하면서 그 검색 광고를 좀 더 죽여가면서 자신들의 검색 시장에서 챗GPT랑 경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검색 광고가 단계적으로 줄어들 텐데 매출의 55%를 차지하고 있죠. 수익률의 80%가 되는 중요한 수입원인데 이 부분을 대체할 만한 것들을 구글은 준비하고 있을 건데 그것을 시장에 내놨더니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 소비자들이. 이러면 이제 버블에 대한 본격적인 체계적인 걱정과 버블이 터질 위험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근데 채권이 늘어나고 있고 신용 스프레드가 커지고 있고 즉 기업 채권하고 국채하고의 이러한 이자율 차이가 커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안 요소는 될 수 있지만 불안 요소가 버블이 터진다라고 논리적으로 기견할 수 있는 조건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줄어들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대부분 해자를 계속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들이 오히려 걱정스러운 구글은 오히려 더 비싸지도 않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더 이렇게 포커스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박사님은? 그러니까 구글도 지금 대단히 안정적으로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사실은 지금 구도에서 가장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죄송한 얘기지만 오픈 AI하고 구글 외에는 지금 보이지가 않는 거죠. 엔트로픽은 거의 아주 영역에서 B2B 영역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물론 ARR, 흔히 말하면 Annually Recurring Revenue, 매년 발생하는 레비뉴는 대단히 엔트로픽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B2B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오픈 AI나 제미나이는 B2C에서는 아직 의미 있는 매출을 못 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발동을 걸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항상 보셔야 될 것은 예를 들면 1907년에 헨리 포드가 모델 T를 만들었을 때 자동차 역사를 바꿨잖아요. 아무리 역사를 바꿨어도 그 당시 기술력과 지금의 제네시스하고 비교하면 제네시스가 10,000배 더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AGI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시점의 기술력으로 시장에서 매출을 어떻게 낼 수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부분이고 지금 매출을 내고 있는 거는 여러분 빅테크들은 광고의 효율성이 크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광고의 효율성이 좋아지고 있는 거고 제미나이하고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이커머스 부분을 시작을 하겠다. 그래서 월마트가 결합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 이베이가 결합하기 시작하는 거고 페이팔이 지불체계로 들어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돈 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버가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하니까 데이터 센터를 지금 오픈 AI가 짓는 것의 약 80%는 학습용이 아니라 서비스용이에요. 서비스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여러분 유럽 소식은 잘 안 들려졌지만 포르투갈에 100억 달러가 넘는 것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짓겠다. 그다음에 스페인에 독일에 계속해서 영국에 데이터 센터를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 짓고 있는 것은 규모가 어마어마한 규모들이죠. 이런 부분들은 그 지역에 삭습하려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그들의 전략적 포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투자자들이 거론하는 건 수익성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수익의 타임라인이죠. 즉
회사채가 발행이 되고 있고 뭔가 수익이 빨리 와서 이 회사채를 다시 상환해야 될 때쯤에는 수익이 나서 이게 매칭이 돼야 되는데 수익의 타임라인이 늦어져서 회사채를 또 상환할 때 또 높은 이자율로 회사채를 또 발행해야 되고 이 부분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로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수익화의 타임라인이지 수익화 자체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수익화의 타임라인이 정확하게 회사채를 발행해서 갚아야 될 때쯤에 좀 매칭이 되는 것이 가장 시장으로서는 이 거품을 해소할 수 있는 거품이 끼었다 할지라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판단의 시금석이 아닌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승 위원님 같은 경우 보시면 지금 그 다음에 나왔던 게 결국 감가상각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캐시플로를 맞춰야 되는데 네네. 맞추려다 보니까 이제 감가상각을 좀 천천히 해가지고 네. 나중으로 좀 밀어놔야 나중에 맞출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네. 이게 또 회사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감가상각 네네. 연수를 5년 하는 데도 있고 뭐 3년 아, 하는 네. 데도 있고 뭐 갑자기 바꾸는 데도 있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이건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회계 기준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고 사실 그 안에서 회계 기준 안에서 저희가 조정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뭐 충분히 제도화되어 있는 안에서 이제 이 조정을 기업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걸 가지고 지금 마이클 베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거를 이게 버블이다 아니다의 판단하는 기준으로 물론 타이트하게 보면은 뭐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이지 않아 보일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이걸 가지고 뭔가 이렇게 빅테크들이 뭔가 부정적인 방법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사실 좀 옳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뭐 제가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지만은 사실 버블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면은 저희 시장 관점에서 보면은 이미 유동성 확장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 증시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시장 분위기는 지금 팬데믹 이후로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과정에서 이걸 버블로 보려면은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들이 정말 저희가 이제 보는 지표들, 뭐 예를 들면 가장 쉽게 보는 이 PR 같은 것들이 정말 이게 너무 높아졌다. 뭐 100배, 200배, 뭐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약간 좀 영역들이 좀 높아져 있는 영역은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적 추정치를 따라가는 그림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주가의 정당성들을 계속 부여하고 이러면서 PR이 저희가 이제 살펴본 지표들이 다시 내려오는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이거를 과연 버블로 볼 수 있느냐 이거는 좀 다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저 있습니다. 마이클 베리에 대해서 좀 추가를 하면은 저는 조금 기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대중을 좀 호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GPU에 대한 감가상각 기간이라는 것 지금까지는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게임용 또는 코인을 채굴하기 위한 GPU였어요. 근데 지금 AI로 가면서 호퍼칩이 오면서 H100, H200이 오면서 대략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볼 때 이거는 대단히 많이 밀도 있게 사용하다 보니까 감가상각 기간을 낮췄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블랙웨어를 주문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 친구의 기간이 오래 갈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것의 그 감가상각 비용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릴 수도 있고 뭐 또 블랙웨어를 써봤더니 블랙웨어는 또 에너지 밀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빨리 효용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감가상각을 또 줄일 수도 있고 이것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적인 테두리에 의해서는 되게 유연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기술을 처음 사용해보고 있다는 거죠. 처음 사용해 보면서 대략적인 감가상각을 생각했던 것에 변화를 주어지는 것을 마치 재무의 장표를 속이는 것 같은 느낌으로 되게 부도덕하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은 전 정당한 공격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풋옵션에 대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차라리 의심하는 것이 저는 합당한 의심이 아닌가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버리 같은 경우 옵션 샀다고 그랬는데 옵션 900만 불밖에 안 되더라고요. 다 날려봤자 2007년까지 900만 불밖에 안 날리더라고요. 액면가는 무슨 9억 1200만 불인데 실제 옵션 프리미엄은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낮은 뭐 예를 들면 뭐 한 반토막 20%밖에 안 남게 빠져야 돈 버는 거 사놓고 지금 저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진짜로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이게 사실 시장 상황과도 좀 맞물려 있는 이제 주목을 받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마이클 베리 같은 경우 2023년에도 1월에 뭐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X 계정에다가 본인 X 계정에다가 셀이라고 딱 써가지고 올려놓고 이게 굉장히 화제가 또 많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잘못 말했다라고 바로 뒤집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시장 분위기가 불안불안하다 보니까 이 마이클 베리의 그 코멘트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지. 또 사실 또 이게 또 분위기가 전환이 되면은 또 어느 순간에 또 다 잊혀지면서 그냥 시장 가는 길을 그냥 가게 될 가능성들이 좀 높아서 이게 또 상황마다 주목받는 것들이 좀 다른다라는 부분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버블론과 시장 전체 이야기는 어느 정도 알겠는데 개별 기업들의 어떤 그러니까 AI 빅테크들의 위험도 자체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야 되나 궁금하기도 해요. 사실 이번에 빅테크들 실적이 나왔을 때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뭐 주가가 잘 간다거나 하는 그런 경향성들을 또 보인 건 아니라서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일단 센터장님께는 어떤 식으로 각 기업들 위험도를 평가해야 될까요? 예를 들자면 메타하고 만약에 오라클을 평가한다면 저는 오라클은 고위험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라클은 기존에서 AI 매출을 증대시키지 않는 가운데에서 AI에 대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오픈 AI랑 계약을 했고 또 스타게이트 계약을 하면서 투자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이것이 바로 매출로 전환되지고 있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사실 오픈 AI도 앞으로 미래의 계약 때문에 주가가 폭등했던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펀다멘탈이 가까워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펀다멘탈이 구현되지 않은 속에서 오라클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라클은 고위험군이라고 보지만 메타는 전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메타가 지금 360억 달러인가 300억 달러 지금 회사채 발행했다고 지금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근데 메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셔야 될 것들은 브랜드 파워를 지나서 탄탄하게 광고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광고 매출의 증가가 어디에서 오냐면 AI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여러분 친구 관계 속에서 내가 라이크, 좋아요 눌렀던 것을 갖다가 분석해서 개인정보 이슈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광고를 노출시켰는데 강정수가 보는 컨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AI가 분석해서 이 사람에겐 이런 광고를 내는 게 노출하는 게 좋겠구나. 이러면서 광고가 작년부터 대단히 효율성이 좋아지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것이 매년 AI가 성능이 좋아지면서 광고 효율성이 더 좋아지고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 광고주들 입장에서도 특히 SMB라고 하기에는 중소기업들이죠. 메타에다 광고를 했는데 과거에는 대행사를 끼고 광고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AI로 광고 소재를 무료로 제공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광고를 하게 되는데 광고 단가는 높아지지만 그것만큼 흔히 말하는 전환율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지색되면서 비즈니스 전체가 구멍이 나 있다는 것은 어디에도 저는 없다라고 봐요. 유일하게 했던 것은 너무 많이 투자한다. 왜 메타는 저렇게 AI에다 투자를 많이 할까? 굳이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거기 아까 말씀드렸던 타임라인. 만약에 저렇게 하면 흔히 말하는 회수, 리턴은 언제쯤일까? 거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안 주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건 맞습니다. 즉 메타가 우리가 AI 투자를 하면서 사실은 메타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픈 AI나 애플이나 구글의 제미나이 곳곳에서 인재를 빼와서 진짜 고액으로 빼와가지고 정말 말도 천문학적인 액수로 이전 비용 1억 달러 넘게 주고 연봉 1억 달러 넘게 주고 데려왔는데 또 600명은 또 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 밑에 피라미드 밑에 있는 인력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600명을 해고하고 있고 또 왜 이렇게 데려왔냐면 사실 라마가 실패를 했거든요. 라마 4.0이 사실은 제미나이나 오픈 AI의 챗GPT에 비해서 성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얀 르쿤이라는 사람 지금까지 수석 AI 학자도 나가서 창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뭔가 AI에 대한 메타가 그리고 있는 그림 자체가 불확실하다. 한쪽으로는 데려오고 한쪽으로는 해고하고 뭐 수석은 나가고 뭐 이런 상황에서 AI를 하는데 지난번은 실패했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좋은 인재들과 계속 데이터 센터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는데 이러면 이제 쫓아올 수 있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의심들이 저는 타당한 의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흔들리는 것도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주가가 한 번도 인류 역사상 무조건 우상향하는 경우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있는 거고 투자자들도 물론 조심해야 되지만 이것이 메타는 끝났어. 메타는 위험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좀 더 네. 주식 시장에 계신 입장에서 네. 주식시장 관점에서 봐도 뭐 비슷한 뭐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 오라클이 조금 더 위험한,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으로도 봐도 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랑 현금성 자산 대비해가지고 이 부채 960억 달러 이상의 이제 부채는 사실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규모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이 시기에 대한 이 퀘스천 마크가 붙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라클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게 맞는데 그냥 메타는 그냥 단순히만 봐도 지금 370억, 360억 이 부채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만 가지고도 다 이게 사실 아시다시피 빅테크들이 현금을 엄청나게 많이 쌓아놓았기 때문에 뭐 440억, 450억 달러 지금 메타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만 가지고도 이미 사실 이 부분들은 불안감들을 잠재울 수 있는 규모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좀 심플하게 보면은 또 단순하게 답이 나오는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놓고 보면은 메타 같은 경우 지금 사실 AI 시장은 뭐 아시다시피 이게 선점에 대한 이 중요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고 이 커스터마이징이라든가 학습에 대한 부분들 사실 이게 한번 들어가면은 그 구조에서 플랫폼에서 나오기 힘든 이런 그 구조의 싸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실은 이 빅테크들 중심으로 해서 이 투자를 굉장히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속도전을 내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시장 관점에서 기업을 평가할 때 이것도 굉장히 비용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정말 그냥 말 그대로 긍정적인 투자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는 약간 AI가 나왔을 때 소버린 AI 나오면서 트럼프가 막 이제 국가 자산이고 이건 방위다 이러면서 약간 돈 버는 거에 신경을 조금 덜 쓰는 느낌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버는 AI 회사와 돈 못 버는 AI 회사 나눈 다음에 서바이벌 할 곳과 서바이벌 못 할 곳을 나눠서 실제로 구분하기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쪽을 무조건 돈을 좀 그래도 벌 가능성이 높은 AI 회사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그 시장 관점에서 종목을 고른다라고 하면은 사실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다니고 하면서 말씀드리는 건 사실 반도체 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과 종목 선택의 관점에서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쟁의 이슈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고 이 투자에 이어서 나오는 뭐 건전성에 대한 노이즈들 그리고 또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과정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과정에서 또 그럼 안정적으로 계속 뭔가 이렇게 중간에 껴있을 수 있는 포인트들은 어디냐라고 하면은 사실 반도체 쪽에 그러니까 엔비디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맞춤형 반도체까지 이 시장까지는 사실은 인프라 투자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껴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 오히려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전력하고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이제 가장 먼저 뭐 밸류에이션 얘기가 나오든 뭐 유동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든 일단은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이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또 고민들을 많이 하겠지만 사실 이거를 또 가장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게 소프트웨어 쪽인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 작년 연말까지만 하반기 정도만 하더라도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상용화에 대한 포인트들이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부각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기대치들이 굉장히 높아졌었는데 이쪽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에 대한 부분들 하드웨어랑 다르게 소프트웨어는 이 스타트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어플이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은 사실 진입 장벽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주식을 보는 관점에서는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좀 불확실성이 좀 더 존재하는 약간 경쟁 관계가 좀 치열해질 수 있는 시장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하드웨어 지금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정말 뭐 팔란티어 같은 기업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 영역을 좀 나눠놓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조금만 잘하면 갑자기 오픈 AI에서 서비스 내버리면 그냥 갑자기 무너질 수 있죠. 스타트업 같은 경우 너무 갑자기 무너지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중심 줄기하고 곁가지들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드웨어나 반도체 부분에서도 예를 들면 코이브라든지 네비우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도 보지만 그러니까 왜 이들이 성장하냐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어떤 업체냐면 크립토, 그렇죠. 코인 채굴하던 업체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뭘 하냐면 전력에 대한 10년짜리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짓기만 하면 전력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엔비디아가 투자해줘서 그 돈 가지고 그러면 데이터 센터 짓고 우리 칩 사가지고 계속 장사하세요. 왜? 전력은 보장돼 있으니까요. 이 부분이 그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안정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수혜를 입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AI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중심축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픈 AI가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동안 설비 투자에만 1조 달러를 써야 됩니다. 1조 달러를 써야 되고 26기가와트 데이터 센터를 줘야 돼요. 그러면 26기가와트에 들어갈 데이터 센터가 얼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도 지금 26만 장의 GPU가 나왔다고 난리가 나는데 그것이 가격이 얼마냐면요. 98억 달러예요. 블랙일로 치더라도. 그런데 지난주에 아마존과 AWS하고 오픈AI가 계약했던 계약 금액이 900억 달러가 넘습니다. 데이터 센터 추가적으로. 그럼 앞으로 여러분 이것이 AI 경제가 진짜 버블이 터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한 기업이 1조 달러를 소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들어갈 이것이 엔비디아의 칩만이 100%는 아니고 AMD도 들어온다라는 길을 열어준 거죠. 자, 엔비디아하고 AMD는 완전하게 안정적 시장이 형성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HBM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또 이번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으로 AI 칩이라는 것은 수요가 너무나도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왜? 자기가 예를 들면 1억 대 옵티머스를 만들 건데 여기에 TSMC하고 삼성하고 같이 하겠지만 바라건대 그들이 같이 해주길 원하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공급 물량을 안 주면 어떡하냐. 그래서 근데 그들이 너무나도 믿을 수 있는 파트너지만 우리도 혹시 모르니 공급망을 다원화하기 위해서
테라팹이라고 하는 반도체 공장을 지을 수도 있고 인텔하고도 협업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앞으로 칩 시장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게 커진다라는 거죠. 이 메인 몸통이 있다라는 거죠. 몸통에 있는 거고 소프트웨어는 몸이 가볍기 때문에 변동을 자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오픈 AI라든지 구글 같은 경우는 소비자 시장, 컨슈머 시장으로 집중하고 있는 거고 지금 미국에서 다른 기업들 코이브라든지 이런 팀들은 코이어라는 이런 데는 우리 B2C는 안 되겠다. 안 되겠다고 해서 지금 B2B로 전환을 하고 있는 거죠. 버티컬 AI 서비스로 전환하고 있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보니 물론 상장한 기업들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그 격투에서 누가 승자가 되느냐 또는 패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재편이 대단히 빠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반도체는 데이터 센터는 쓰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판단하실 기업들하고 또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하드웨어에서 인프라스트럭처 이 기업들은 다르게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 소프트웨어도 예를 들면 팔란티어처럼 흔히 말하는 패스 디펜드, 경로 의존성이 대단히 강력한 소프트웨어. 한 번 쓰면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지금 계속해서 쓸까 말까 하는 이유가 썼다가 말았다는 이유는 한 번 쓰면 계속 써야 될 것 같거든요. 흔히 말해서 팔란티어의 가장 강력한 장점이자 단점은 뭐냐면 백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ARR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거고 수익성도 대단히 높은 거고 하지만 주저하고 망설인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코이어 AI와 같은 막 시장의 전략을 완전히 바꿔버려서 B2C 시장에서 B2B로 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부분에서 안정성은 훨씬 더 팔란티어가 더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도 알겠지만 결국에 근데 두 분 말씀 종합을 해보면 그래도 칩이 아직은 더 중요하다. 당분간 칩은 무조건 성장하죠. 왜냐하면 컨슈머 시장은 오픈 AI가 실패할 수도 있고 제미나이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요. 예를 들자면 원래 여러분 네이버나 구글도 검색 광고 시작해서 처음부터 검색 광고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네이버를 떠날 수 없을 때 시작 페이지 네이버로 다 바꿔놓은 다음에 시작 페이지 구글로 다 바꿔놓은 다음에 이제 광고할게요라고 하면서 광고를 한 거고 막 거기다 블로그 붙이고 지메일 붙이고 뭐 덕지덕지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모니타이제이션 수익화를 시작을 한 거죠. 그때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대안이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픈 AI가 이제 여기다가 지금 소라도 시작하고 링크드인을 공격하는 서비스도 시작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커머스 시작하고 브라우저 시작하고 이것저것 지금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1위 탈환하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충격이 시장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근데 하드웨어는 어차피 저는 만약에 충격이 와서 버블이 터진다 그래도 이걸 버리진 않는 거예요. 레일웨이를 깔다가 레일웨이 버블이 1840년대 영국에서 터졌지만 그 레일웨이를 다시 씁니다. 저희가 닷컴 버블 터졌지만 망 다시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러한 버블이나 변동성에 있어서 시장이 아직 1위 사업자나 시장에서의 흔히 말하는 소비자까지의 전체적인 순환 구조가 돈의 흐름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림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소프트웨어 기업과 B2C 기업은 불안정성이 있을 수 있지만 하드웨어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 들으면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혹시 지금 잘못된 선택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엔비디아의 전량 매도하고 오픈 AI로 옮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칩에서 인프라 쪽으로 가게 됐다라고 평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두 분의 생각 어떤지 좀 궁금한데 먼저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소프트뱅크 지분 매각은 사실 이게 뭐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사실 그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긴 하고요. 그리고 근데 결국은 전략의 변화 부분을 소프트뱅크는 좀 생각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뭐 자이언트 AI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뭐 이런 것들을 좀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지금 수익이 많이 난 사업들을 좀 정리하고 이 부분들을 전략을 좀 아예 바꿔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 쪽으로 넘어가는 약간 직접적으로 좀 넘어가는 그 경로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들에서 사실 뭐 자금도 확보해야 되고 이미 지금 충분히 수익을 좀 낸 부분이라고 하면은 정리하고 가는 것들이 뭐 이상하지는 않은 이런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결국은 이게 아까 마이클 베리 얘기도 했지만 사실 타이밍상 이게 시장이 흔들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증시에서는 증시 관점에서 보면은 시장이 흔들리는 관점에서 나온 이벤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주목받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이 과정들도 결국은 이 기업이 좀 경영하는 방향성들 그래서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을 꾸려나가는 과정에서 이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좀 쭉 메인 비즈니스를 끌고 가는 것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전략을 가지고
방향성을 잡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실 이거를 뭐 엔비디아를 팔았다고 해서 엔비디아 안 좋게 봤다라기보다는 그냥 비즈니스의 전반적인 방향을 좀 트는 관점에서 지금 좀 별개로 좀 보는 게 좀 맞지 않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저께 같은 경우도 AMD 같은 경우도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실제로 하드웨어에서.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옛날 이제 뭐 진짜 금광 채굴로 보면은 약간은 반도체나 이런 인프라가 청바지고 거기서 캐는 게 소프트웨어인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뭐 그렇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청바지 업체들은 계속 돈을 벌었다. 건강이 말 죽던 말던. 정확하게 비하면은 청바지하고 곡괭이하고 괭이를 뭐 다 네. 그 엔비디아나 AMD가 만들고 있는 거고요. 네. 그 거기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은 금이 나와야 되죠. 금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금을 발견해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그 사줬던 그 엄청난 인프라로 결국은 여러분들의 인프라보다 여러분 오픈 AI가 만약에 1조 달러를 설비 투자한다라면 인건비 빼고 한 10조 달러는 벌어야 그죠.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왜냐하면 뭐 이자 없이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올해 오픈 AI가 지금 매출 목표가 120억 달러예요. 그리고 80억 적자가 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80억 달러입니다. 원이 아니라. 이렇게 근데 요 정도를 해가지고 1조 달러를 땡기려고 하면 이거 다 대출이나 투자입니다. 대출을 하면 이자가 높은 거고요. 그다음에 투자를 했으면 투자한 사람은 이렇게 리스크 있는 기업에 투자하면 2배는 원할 거 아니에요. 못해도. 그러면 얼마를 돌려줘야 됩니까? 그러면 전체 순이익률을 또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계산한다고 한다면 매출은 10조 달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어마어마한 금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류가 정말 거대한 도박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도박이 아니고 거품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수익 다 합쳐도 10조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모바일 경제 다 합쳐도 10조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판 싹쓸이를 하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거고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얼마 전에 5개년 비즈니스 플랜을 발표했어요. 이것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보도가 됐는데 저는 B2C로 집중할 줄 알았더니 아니 우리 B2B도 갈 거야. B2 거버먼트도 갈 거야. 그래서 거버먼트 B2C, B2B 매출 2배로 내년에 올리고 그리고 8억 명이던 지금 무료 이용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접속하는 사람을 16억으로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거대한 기업이고 그리고 16억이면 투자자들이 마음을 놓을 수가 있거든요. 16억이면 중국하고 러시아 빼면요. 전 세계 인구 다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결기를 갖고 있어야 큰 거를 지금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고 오픈 AI가 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주식도 안 갖고 있고 정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데요. 제가 오픈 AI를 응원하는 게 아니라 오픈 AI가 실패하면요. 대단히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죠. 버블 그래서 대부분 얘기할 때 오픈AI 상장할 때가 끝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왜냐면 이제 돈을 이제 끌어가야 되니까. 그럼 나머지 주식들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또 오픈 AI가 여러분 상장하면은 기업 가치 얼마 될 것 같으세요? 상장하는 시기쯤에 시기쯤에. 저는 1조 달러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올해 8월 달에 뉴욕 타임즈가 내부적으로 스톡 옵션 주면서 5천억 달러 밸류에이션 내부적으로 했거든요.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영리 기업으로 전환하면서 6천억 달러로 밸류에이션 했어요. 자, 지금 올해 3월 말에 3천억 달러, 8월 달에 5천억 달러, 10월 달에 6천억 달러면 내년 4월, 5월, 6월에 상장을 한다고 하면 IPO를 빠르게 해서 1조 달러는 그냥 가는 겁니다. 그쵸, 그럼 가야죠. 1조 달러 상장하자마자 오프닝 하면은 이거 1.5로 가는 것? 여러분 1.5로 가면 지금의 테슬라예요. 서비스 시작한 지 딱 3년밖에 안 돼가지고 인류 역사에 이렇게 큰 기업이 어디 있었습니까? 기업 가치로. 당연하게 사람들 걱정하고 근데 또 될 것 같으니까 또 주식 살려고 할 거고 주가는 오를 거고 불안감은 엄청나게 커질 거고 지금 여러분 걱정하시는 AI 거품론은요. 오픈 AI가 상장하면 더 커질 거예요. 각종 사람들이 이건 거품이다. 말도 안 된다. 어떻게 3년밖에 역사는 조금 되었지만 서비스 시작한 지 3년밖에 안 돼서 그리고 아직 매출 200억도 안 될 거 아닙니까 내년에? 이런 회사가 기업 가치가 1조 달러를 넘어요. 삼성전자 4개잖아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업 가치에 대한 거품론은 지금은 여러분 거품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요즘 들어서는 요즘 이제 리프라이싱, 뭐 재프라이싱이라 그래서 이제 금값 오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그냥 가격을 다 올려야 저가격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조장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그 AI 버블 때문에 정말 의미 있게 주가가 흔들리려면은 사실 뭐 말씀하신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 환경을 보면 유동성을 다 찍어내고 있고 재정 확장 정책을 글로벌리 미국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글로벌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반기 기준으로 이 재정 부채가 글로벌 부채가 340조 달러까지 올라갔고요. 이게 보면은 반기 사이에 이 기울기가 확 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들이 주식시장이랑 금 가격이 같이 올라가는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일반적으로는 아시다시피 금은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이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금이 좋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주식시장에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는데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는 금도 좋고 주식시장도 좋고 그러면서 가장 또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금강 기업들 이런 그 기업들은 더 레버리지가 좀 발생을 했던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지금 돈이 많이 찍혀져 있으면서 여러 가지 자산 가격도 올라가는데 이 과정에서 보면 사실 주식시장 관점에서 보면은 이 탑다운으로 보면은 사실 이 AI 말고 다른 무언가를 살려냐라고 하면은 사실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크로 시장에서 지금 보면 뭐 소비도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연결해가지고 다른 뭐 정책 모멘텀들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고 다 AI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들 끌고 가는 것들이 다 이쪽으로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은 다른 살 게 없기 때문에 유동성 찍히는 만큼 이쪽으로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경기가 이제 반전하는 모습들이 나왔을 때 그때 선택지가 많아졌을 때는 다른 쪽이 더 싸 보일 수 있다. 이러면은 사실 그때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뭐 밸류션에 대한 얘기들이 더 자극적으로 좀 나올 수 있고 이런 과정들이 있겠지만은 최소한 지금 정책 기조들이 계속 되는 과정에서는 AI 버블에 대한 부분은 상반기 정도까지는 사실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좀 그런 부분들 저희가 좀 관심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가 너무 이게 벌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전력도 있어야 되고 뭐 다 있어야 되니까 이게는 그냥 전체 진짜 고속도로 같이 인프라로 바뀌는 느낌이어서 처음에는 그냥 엔비디아 칩만 봤는데 이거는 전체가 너무 커져서 이건 뭐 어쩔 방도가 없겠다 이런 느낌인데 어떠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재적으로 우리가 반도체를 내부 변수라고 본다면 전력이라든지 히토리는 그 그렇죠. 외부 변수죠. 지정학적 갈등 속에 놓여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픈 AI가 챗GPT를 서비스를 10년 안에 활성화시키고 성장하게 해서 26기가와트, 6기가와트는 해외, 미국에다가 20기가와트, 근데 20기가와트가 원자력 발전소 20개를 10년 안에 여러분 짓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이건 그냥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를 4월에 뭐라 내냐면 지금과 같이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과 송배전하는 방식으로는 이 수요를 완성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 여러분 냉각기 AI 데이터 센터는 가장 두 가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가 ESS죠. ESS는 과거에 재생에너지만 쓰고 있었는데 AI의 전력 수요가 플럭투레이션, 그러니까 많이 쓸 때하고 적게 쓸 때 차이가 일반 전력하고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거의 0으로까지 수렴될 때도 있고 완전히 풀로 차릴 때도 있거든요. 0으로 수렴되도요 전력망이 중단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에너지원이 원자력이든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LNG든 상관없이 ESS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이번에 밝혀진 거고 두 번째는 전통적인 바람으로 하는 냉각기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로 하는 냉각 시스템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고 여기에 어마어마한 모터가 쓰인다는 거죠. 이 모터를 누가 다 장악하고 있습니까? 중국. 완전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오픈 AI도 바꿀 수가 없는 거고 엔비디아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이 자석 생산하는 부분을 해외로 돌려야 되는데 그것이 내년이라고 해서 다 이동해야 되는 그런 기술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외생 변수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또 투자자들이 또는 기업에 있는 아무리 구글의 엔비디아의 CEO가 오픈 AI CEO가 샘 알트만이 뭐 기적 같은 일을 해도 바꿀 수 없는 외생 변수라는 거죠. 이런 변수까지 존재하면서 점점 복잡성이 커져가고 있는 거죠. 전기가 이렇게 많이 쓰일지 몰랐고, 그리고 냉각 시스템이 이렇게 많이 필요할지 몰랐고, ESS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몰랐고, 이러면서 비용들이 많이 쓰여지는 거고, 뭐 요즘 뭐 구리 가격도 들썩들썩 한다는데 사실은 구리가 2030년까지 AI 데이터 센터 쓸 건 3%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 요소가 되는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여기 전력 케이블도 막 문제가 되다 보니까 AI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눈 뜨면 늘어나고 늘어나요 계속. 이것도 AI 관련주야? 뭐 관련주에서 다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불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또 돈을 투자해요. 왜냐하면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시니까 이러한 복합적인 감정이 지금 결합되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AI 경제는 인류가 상상하지 못했던 경제 규모와 이 인프라를 원하는 거고 그것이 됐을 때 여러분 변화를 생각해 보세요. AI 경제가 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스마트폰 놔두고 집에서 출근하시면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오늘 하루는 스마트폰 없이 사용해봐? 아니에요. 누굴 시켜서라도 갖고 와요. AI 경제가 왔다는 건요. AI가 없으면 출근을 못 하는 겁니다. AI가 내 주변에 없으면 불안해서 일도 못 하고 사람들한테 메신저도 못 하고 물건도 못 사고 투자도 못 하고 이것이 AI 경제예요. 그러면 이걸 위해서 진짜 한 바퀴 경제 시스템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 전환기에 있다 보면 조정은 제가 보기엔 10번, 20번도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투자자분들이 갖고 계시되 다만 AI 경제가 정말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AGI를 자꾸 논의하지 마시고 이건 그 과학자들이 하는 거고 엔지니어들이 얘기하는 거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거 또는 뭐 로봇이 나타나서 인류를 멸망시키면 이거는 영화에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시장주의적 관점과 주식 투자의 관점은 AGI가 아닙니다. 지금의 기술로서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할 건지 여기에 얼마나 미중위의 인간은 미라클적인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시장에 오면 우리가 10,000명이 1년에 암으로 죽는다고 생각하죠. 근데 만약에 9,000명을 살리는 약이 발견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주가 엄청 하늘 높이 뛸 겁니다. 미라클이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이 떠들면서 이제 암 걱정 사라지는 1,000명은 여전히 죽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이 여러분 10,000명이 1년에 더 죽어요. 교통사고로. 그래서 9,000명 줄여주겠다고 얘기하는 건데도 저 1,000명 누군지 한번 보고 1,000명 다치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지금 상태로 오지만 이 생각도 저는 바뀔 거라고 봐요. 네. 아니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 EV 전기차가 왔을 때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벤츠를 타시거나 BMW 뭐 타시거나 제네시스를 타시면 EV 테슬라가 부러우세요? 좋긴 좋아 보이지만 부럽진 않아요. 꼭 내가 바꿔야 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이 들어오지 않아요? 부러워요. 저 차가 뭐 모닝이라 할지라도 저 차는 지금 졸면서 가고 넷플릭스 보면서 가고 게임하면서 가는데 나는 손에 땀 빨빨 흘리면서 이 막힌 데를 지금 통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은 차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도 부러워집니다. 그러면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재편됩니다. EV는 엄청난 시장이 정황이 있고 뭐 한국엔 뭐 캐즘이라는 말도 안 되는 단어들도 막 있고 막 이러면서 힘겹게 가지만 자율주행을 한 번 들어와서 퍼지기 시작하면 스마트폰이 퍼진 속도를 보세요. 그 앱이 부러웠던 거거든요. 비싸서 데이터 요금 내고 저희 어머니 처배는 뭐 말도 안 된다. 휴대폰 요금이 편하는데 요즘은 유튜브 없으면 못 사세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거대한 변화가 AI 경제를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고 이 과정 속에서는 다양한 고개를 투자자분들이 넘어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장기 투자를 추천합니다. 이 경제는 가는 길 맞습니다. 인류가 변하는 거고 그 와중에 진통을 겪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고팔고 하려면 어마어마한 공부가 필요하신 거죠. 이걸 저는 비난하지 않아요. 사고팔고 하는 것도 저는 타당한 행동이고 헤지펀드들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전업이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분들도 개인 투자자들 전업을 하시면서는 사고팔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I 결국에 그냥 느껴라, 받아들여라 라고 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에서 네. 투자자분들 좀 네네. 어디 길까지 좀 보셔야 될지. 사실 사고팔고 하는 게 좀 힘들고 센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투자를 할 때는 좀 마음 편하시려면 ETF 같은 거를 활용하셔가지고 투자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제 또 ETF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 사실 거면은 SMH 같은 종목을 하시면은 그 안에 반도체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뭐 브로드컴이나 주요 종목들 다 들어가 있고 사실 여기서 뭐 어떤 경쟁이 치열해지고 누가 MS를 또 더 가져가고 이러면은 사실 누군가는 튀어 오르긴 할 텐데 ETF 안에서는 사실 그 시장 커지는 만큼 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뭐 SMH든 뭐 AIQ든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뭐 투자 관점에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그 비트코인 채굴 기업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올해 비트코인이 거의 뭐 YTD 연초 이후로 보면 한 5%도 못 올랐습니다. 연초에 올라갔던 거 다 뱉었기 때문에 근데 아까 이제 비트코인 채굴 기업 ETF가 WGMI라는 ETF가 있는데 이 ETF 같은 경우는 사실 고점에서 상당히 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연초 이후로 좀 100% 넘게 상승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전환되는 과정들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뭐 주식시장에서 찾으면 또 여러 가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좀 장기 투자가 좀 개별 종목으로 어렵다 싶으면은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가져가는 방식 이런 것들로 접근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TF까지.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